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이름 모를 산골 마을, 이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았던 말이 없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10살이 넘도록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제기차기를 하거나 나무 칼싸움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하루는 언제나 정적인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터의 시끄러운 흥정 소리에 정신을 팔거나 잔칫집의 꽹과리 소리에 어깨춤을 출 때도 아이의 고개는 늘 묘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실바람 소리를 붙잡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가만히 보면 아이는 언제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가재도구들만이 아이의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아이는 안방 구석에 놓인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육통장롱 앞에서 몇 시간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장롱은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으며 대대로 내려온 것이었지만 어쩐지 그 앞에만 서면 공기가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또한 부엌 한쪽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녹그릇에 은은한 광택을 훑거나 마당 한복판에 버려진 듯 걸린 오래된 해시계의 그림자를 한참 동안 응시하곤 했습니다. 아이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사물들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보며 헛개비를 보는 아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입을 뗀 날은 볕이 유난히 좋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 장롱을 절대로 열지 마세요. 안에서 누가 숨이 막힌다며 벽을 긁고 있어요. 오늘 열면 큰일이 난대요. 아이의 어머니는 빨래를 널다 말고 멈칫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얘야, 장롱이 어떻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 안에는 내 아버지 옷밖에 없단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마당이나 쓸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의 시선은 집요하리만치 장롱의 문고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겠다며 아이의 만류를 뿌리치고 장롱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장롱 안에서는 쾌쾌한 나무 냄새와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시커먼 냉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유 없이 불같이 화를 내며 가재도구를 때려 부수었고 그날 이후 집안은 유리 그릇이 깨지듯 사정없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조금씩 불안해졌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면 재앙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말대로 하지 않은 날에만 꼭 탈이 났습니다. 녹그릇을 쓰지 말라는 날, 굳이 그 그릇에 탕을 담아낸 어머니는 손을 심하게 대어 며칠을 알아누웠고 해시계를 옮기지 말라는 날에 장정들을 불러 그것을 옮겼던 집안의 가장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보며 한 걸음씩 물러나기 시작한 건 마을에서 아이의 이름은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누구도 아이를 부르지 않았고 아이의 부모조차 아이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잔인했던 것은 매질이나 욕설이 아니라 마치 유령을 보듯 자신을 지나쳐가는 사람들의 서늘한 침묵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물건들 앞에서 멈춰 서곤 했으나 이제는 멀리서 사람의 발소리만 들려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듯
아이의 그림자는 마을의 골목길에서 점점 더 작고 가늘게 변해갔습니다. 대신 물건들이 내뱉는 소리 없는 아우성은 아이의 귓가에서 점점 더 거대하고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당산나무 아래 모여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애가 말을 걸면 물건들이 깨어나고 물건들이 깨어나면 사람이 죽어나가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의 넋이 잘못 든 괴물임이 틀림없네. 아이의 어머니는 집 뒤편 우물가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아이가 들었다는 목소리가 정말로 죽은 이들의 원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자신의 자식을 괴물로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사이에서 그녀의 가슴은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담장 너머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보다 물건의 속삭임이 더 다정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장롱은 아이에게 과거의 슬픔을 이야기해 주었고, 녹그릇은 배고픈 영혼들의 한숨을 전해 주었으며, 해시계는 앞으로 다가올 차가운 그림자의 시간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거대하고 무거운 진실들을 작은 어깨에 짊어진 채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홀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건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를 법 없이도 살 선량한 사람들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량함은 자신들의 평안이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거나 가축이 병들어 죽어나가자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을 끝자락, 물건들과 대화한다는 기이한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아이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어떤 날카로운 화살보다 더 깊숙이 아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장터에서 아이가 비틀거리며 지나가면 활기차게 흥정하던 소리가 마치 썰물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몸을 돌려 외면했고, 아이가 딛는 땅은 언제나 소금이라도 뿌려진 듯 황량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쟤는 좀 괜히 섬뜩하지 않소? 애가 애 같아야지 말이야. 저 눈을 좀 보시오. 산 사람의 눈이 아니지 않소.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빨래방망이를 두드릴 때면 그 소리는 아이에 대한 험담으로 변해 마을 골목골목을 타고 흘러다녔습니다. 아이가 물을 뜨러 우물가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여인들은 아직 채우지 못한 물동이를 서둘러 들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가 서 있는 우물 안쪽에는 오직 아이의 쓸쓸한 그림자만이 비칠 뿐이었습니다. 결국 마을의 원로들과 집안의 어른들이 당산나무 아래 커다란 멍석을 깔고 모여 앉았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들이 곰방대를 태우며 깊은 한숨을 내뱉자 자욱한 담배 연기가 아이의 미래를 가리는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침묵 끝에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고집세기로 유명한 박첨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게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네. 저 아이가 입을 열 때마다 마을의 기운이 꺾이고 사람이 상해 나가니 이대로 두었다간 마을 전체가 귀신 골짜기가 될 판이오. 저 불길한 것을 잠시라도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아니겠소? 그 제안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아이의 희생을 묵인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 결정이 내려지던 날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히 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아프도록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길이 아플 법도 한데 그저 묵묵히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따라 걸으며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마지막으로 마당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낡은 해시계 앞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 차갑게 가라앉은 해시계 위로 아이의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해시계의 표면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뒤에 서 있는 어머니에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시계가 그러는데 제가 여기 있어야만 한대요. 제가 없으면 마을의 시간이 뒤틀려서 슬픈 일들이 멈추지 않고 파도처럼 밀려올 거래요. 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잘 들으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지독한 소문과 이웃들의 멸시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니야. 잠깐 먼 친척 집에 가서 쉬는 것뿐이란다. 며칠만 있으면 다시 데리러 갈게. 어머니의 거짓말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아이를 마을 밖으로 데려간 것은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그림자조차 발밑으로 숨어버린 한낮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부러 그 시간을 택했습니다. 어둠의 기운을 가장 밝은 빛으로 씻어내겠다는 미신 같은 믿음 때문이었지요. 아이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고갯마루로 향할 때까지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아이의 뒷모습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걸어가면서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깨의 맨 작은 등짐에는 해진 옷가지 몇 벌과 누군가 먹다 남긴 딱딱한 떡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아이의 작고 초라한 뒷모습이 고갯마루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문을 열고 나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네. 그 불길한 놈이 떠났으니 이제 마을에 평화가 오겠지. 우리 집 장롱도 이제는 조용해질 거야.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막걸리 잔을 기울였고 마을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며 다가올 풍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앙의 끝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는 귀신을 부르는 아이가 아니라 억울한 사연을 가진 물건들의 분노와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달래주던 유일한 듣는 이였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소중한 존재를 제 손으로 밀어내고 나서야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집집마다 놓인 물건들은 전례 없는 증오를 품은 채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을을 떠난 첫날 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부정 타는 존재가 사라졌다며 안심하고 일찍 불을 껐으나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기괴한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마을 한복판에 놓인 해시계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서 사람의 형상처럼 일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없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가 마을 골목골목을 훑고 지나가는 듯 길게 뻗어나갔고 그 그림자가 닿는 집마다 원인 모를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비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내쫓는데 앞장섰던 마을 원로 중 한 명이 자신의 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짓눌린 듯 온몸이 뒤틀려 있었고 그의 옆에는 평소 그가 아끼던 낡은 장롱문이 활짝 열린 채 기괴한 삐걱거림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노환이나 우연이라 생각하며 애써 공포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두 번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녹그릇을 쓰지 말라던 아이의 마지막 경고를 비웃으며 그 그릇에 밥을 담아 먹었던 박참판의 아내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입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누가 그릇 속에서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저 애가 했던 말이 맞아. 그릇이 울고 있어. 그녀는 텅 빈 공중을 향해 손을 휘두르다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자 그동안 아이가 온몸으로 막아주던 물건들의 원망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마을을 휘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마다 장롱에서는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려왔고 찬장에 겹쳐둔 녹그릇들은 제멋대로 덜컹거리며 날카로운 쇳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지기도 전에 집안의 모든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낮이 되어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보게 정말로 그 애가 이 모든 걸 막아주고 있었던 건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그 애를 다시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니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그 애가 가고 나서 귀신들이 화가 난 거라면 애초에 그 애가 귀신을 끌고 다녔다는 증거 아니오.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독한 말을 내뱉으며 자신들의 과오를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이고 집집마다 붉은 부적을 덕지덕지 붙였지만 그날 밤이면 부적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검게 타버리거나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물건들은 전할 사람이 없으니 이제 자신들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구들의 위치가 제멋대로 바뀌어 있거나 녹그릇마다 피처럼 붉은 녹이 쓸어 닦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에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조차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축들은 사료를 거부하고 밤마다 구슬프게 울어댔으며 우물물은 검게 변해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던 마지막 방패를 제 손으로 부러뜨렸다는 사실을요. 가장 무서운 것은 물건들의 위치가 매일 조금씩 마을 광장의 해시계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억울한 사연이 한 곳으로 모여 거대한 폭발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빈자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거대한 구멍을 냈습니다. 아이가 무심코 던졌던 경고들이 사실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동아줄이었음을 이제야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되새겼습니다. 마을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거처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갔습니다. 밤이 오면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아이가 그 차가운 손으로 물건들을 어루만지며 속삭이던 그 평온한 오후가 사실은 마을의 가장 찬란한 전성기였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재앙이 극에 달해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마을 전체가 폐허처럼 변해갈 즈음 마침내 마을의 가장 늙은 노인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정자로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3대를 지켜본 산증인이자 지금의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모든 비극의 시작을 몸에 새기고 있는 이였습니다. 노인은 깊게 펜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체념한 눈빛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인의 메마른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귀신이라 부르며 무서워했던 저 물건들 사실은 다들 제 이름을 불러달라 울고 있던 이 마을의 부끄러운 역사라네. 저들은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제 손으로 묻어버린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었단 말일세.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깔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어떤 날카로운 칼날보다 예리하게 사람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노인은 먼저 마을 사람들의 안방을 지키던 그 낡은 육통장롱의 사연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 전 억울하게 반역자로 몰려 쫓기던 한 젊은 선비가 이 마을로 숨어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는 대신 관가에 고변할까 두려워 그를 좁은 장롱 안에 가두고 굶겨 죽였습니다. 장롱 안에서 들리던 긁는 소리는 죽어가는 선비의 마지막 처절한 발악이었던 것입니다. 선비가 그 좁은 곳에서 숨이 끊어질 때 우린 모두 귀를 막았지. 그리고 그 장롱을 내다 팔거나 대물림하며 진실을 덮었어. 그 선비의 원통한 넋이 아이의 귀에 대어 숨이 막힌다고 울었던 게야. 아이는 그 비명을 대신 들어주며 선비의 화를 달래고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의 녹그릇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누명을 쓰고 관아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담아주려다 떨어뜨린 어느 가련한 여인의 슬픔이 서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으나 그릇은 그날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복판의 해식에는 사실 무고한 백성들을 처형하던 망나니의 칼끝이 가장 빛나던 시간을 가리키던 도구였습니다. 아이만이 그 낮은 통곡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들어주던 하늘의 선물이었어. 아이가 오늘은 열지 말라고 했던 날은 선비가 장롱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기일이었고, 그릇을 쓰지 말라던 날은 여인이 피눈물을 흘리며 떠난 날이었단 말일세. 아이는 그들의 기일을 챙기며 우리를 위해 빌어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듣기 거북하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을 막고 내쫓아버렸어. 노인의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물건에 깃든 귀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관과 외면이 만들어낸 거대한 죄책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그 어두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가녀린 다리였는데 사람들은 제 손으로 그 다리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고립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늘 짓고 있던 그 슬픈 표정은 자신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물건들이 쏟아내는 고통을 대신 감내하며 짓던 자비의 표정이었음을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그 어린 것이 그 무겁고 지린 소리들을 혼자서 다 듣고 있었다니. 우리는 그 아이에게
사과할 기회조차 버렸단 말인가? 누군가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참았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물건들이 무서워 도망치는 대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먼지를 닦아내며 울었습니다. 노인은 해시계를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게.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억울하게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내놓으란 말이야. 그것만이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마을의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방법일세. 진실을 마주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아니,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노인의 고백이 끝난 뒤 마을 광장에는 무거운 정적 대신 나직한 흐느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떨리는 손으로 각자의 집안 구석에 방치되었던 혹은 공포의 대상이었던 낡은 물건들을 하나둘 마당 한가운데로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선비의 슬픔이 깃든 그 낡은 육통 장롱이었습니다. 장정 넷이서 조심스럽게 옮겨온 장롱은 햇빛 아래서도 왠지 모를 서늘함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먼저 장롱 앞에 무릎을 꿇고 켜켜이 쌓인 먼지를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제야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좁고 차가운 곳에서 얼마나 숨이 가쁘고 외로우셨소. 우리가 무지하고 비겁하여 당신의 고통을 모른 척했습니다. 이제는 그 한을 거두시고 저 넓고 밝은 곳으로 편히 가소서. 노인의 말에 뒤따라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장롱을 불태우기 위해 정갈한 장작을 쌓았습니다. 불길이 닿자 장롱은 마치 오랜 세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듯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매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묵은 체증이 풀려나가는 듯한 향긋한 나무 냄새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불꽃 속에서 어른거리던 시커먼 그림자들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질 때 사람들은 마치 누군가가 어깨를 다독이며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한 기이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부엌의 녹그릇들이었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더 이상 그릇을 무서워하며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물가에서 가장 맑은 물을 길어와 녹그릇에 낀 붉은 녹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아이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누명을 쓰고 떠난 그 여인의 너클 달래듯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당신이 겪었을 그 외로움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우리가 압니다. 이 그릇에 담겼던 눈물을 이제 우리가 닦아드립니다. 부디 배고픈 영혼이 되어 떠돌지 마시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위로를 받으소서. 여인들은 녹그릇을 비단 보자기나 깨끗한 헝겊에 싸서 볕이 가장 잘 드는 양지바른 땅속 깊이 묻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전체가 마당의 해시계 앞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들, 아니 어쩌면 기억하기 싫어 지워버렸던 억울한 이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읊었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가리켰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는 위로의 시간으로 바꾸려는 듯 사람들은 해시계 주위에 하얀 국화를 놓았습니다. 이름 없이 쓰러져간 분들이여, 우리가 이제야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당신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우리가 그 아픔을 대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원한을 거두고 이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주소서. 해시계의 바늘 끝에 온화한 아침 햇살로 바뀌는 순간
마을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공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대신 어디선가 불어온 포근한 바람이 사람들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빗장을 지르지 않고도 깊고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기괴한 긁는 소리도 날카로운 쇳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살을 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은 눈을 뜨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둔 공포와 죄책감의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일임을요. 하지만 마을을 구한 그 아이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텅 빈 아이의 방을 보며 다시금 가슴 한구석이 미안함으로 시려왔습니다. 우리가 씻은 것은 우리의 죄일 뿐. 아이에게 입힌 상처는 아직 닦아내지 못했소. 누군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신발끈을 고쳐 메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그 소중한 아이를 위해 길을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여정은 간절함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차갑게 내쫓았던 그 굽이진 산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신발이 달아해지고 발등에 피딱지가 앉아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안악들은 아이가 좋아하던 소박한 간식거리와 새로 지은 하얀 무명옷을 보따리에 정성껏 쌌습니다. 석 달이 흐른 어느 늦가을날 사람들은 깊은 산속 이름 없는 작은 암자 마당에서 빗질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예전보다 키가 조금 더 컸고 그 깊고 맑은 눈동자는 이제 공포가 아닌 가을 하늘을 닮은 고요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가야, 이 못낸 애미를, 우리 마을 사람들을 용서하지 마라.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먹어. 네 귀한 진심을 욕했구나. 제발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의 어머니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이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이는 예전처럼 말이 없었지만 어머니를 마주 앉는 손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자 아이는 오히려 그들의 거친 손을 하나하나 맞잡아 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축제라기보다는 경건한 행진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 앞장서서 길을 터주었고 아이가 지치지 않도록 번갈아가며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마을 어귀에 발을 들여놓던 그날, 마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위해 마을 광장에 큰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관심은 음식보다 그동안 자신과 대화했던 물건들이 사라진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롱이 타버린 빈자리와 녹그릇이 묻힌 양지바른 털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복판의 해시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곁에서 마을의 어린 꼬마 하나가 소매자락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아, 정말로 저 물건들이 무섭게 소리를 지르고 귀신처럼 굴었어? 이제는 정말 안 무서워해도 되는 거야? 아이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대화라기보다는 흐르는 물소리 같은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물건들은 무서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목소리가 조금 커졌을 뿐이죠. 이제는 누군가 그랬구나 하고 한 번씩 들어주니까 다들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곁에 있던 어른들은 가슴을 치며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층층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더 이상 물건의 비명이나 원망 섞인 속삭임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소리,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의 소박한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들으며 여느 평범한 소년처럼 자라났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자손손 전하며 살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나 원혼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보지 않으려는 눈과 그들의 슬픔을 듣지 않으려는 다친 마음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해시계는 예전처럼 시간을 가리켰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이해의 시계가 새로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가르쳐준 마지막 진실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많은 슬픔이 치유될 수 있다는 그 소박하고도 위대한 진실이 아이의 해맑은 미소와 함께 마을의 모든 골목길에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